이번 주는 빅위크라고 불립니다.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대거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 빅테크들의 기업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FOMC가 있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없는 주간이라서 금리의 영향보다는 이 기업의 실적 쪽에 더 많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다우지수는 올랐지만 나스닥은 크게 떨어지면서 기술주들이 낙폭을 크게 보였는데요. 이것이 실적과 연관돼서 반등 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금투세 논란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금투세 그냥 시행된다. 내년에 금투세가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뭐 지금 당장이야 걱정할 건 없겠습니다만 연말쯤 되면은 이제 이 금투세를 피하기 위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스럽죠. 그리고 뭐 해외로 떠나는 자금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국내 증시가 크게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매력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주가가 항상 떨어질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게 있죠. 자, 빚내서 투자하는 거죠. 신용잔고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2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그에 따라서 주가가 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같이 나오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B2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용을 쓰지 않으면 빚을 내지 않으면은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빚을 내야 된다면 고점에서 매수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이 상황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22일 월요일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그냥 미국장이 아주 난리가 났네요. 네, 나스닥이 2% 넘게 하락하면서 분위기가 크게 나빠졌는데, 엔비디아가 10% 나빠졌죠. 네, 물론 뭐 마이크론이나 이런 그 반도체 기업들 많이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 한번 해드렸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 조정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마이크론 조정 받아야 되고요.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그 조건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지금 악재가 나와준다거나 또는 재료가 소멸된다라면 자연스러운 조정을 받을 텐데 그게 없잖아요. 뭐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 뭐 나쁜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 실적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를 내리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릴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과도 나오면서 주가의 어떤 하락을 조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스닥은 크게 내렸지만 경기 동향은 나쁘지 않다.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 나쁘지 않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다우지수는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쭉 진행이 됐다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빅위크인데요. 자, 이번 주에 매그니피센트라고 그러죠. 네, 매그니피센트 7. 네, M7의 실적 발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메타 플랫폼, 그리고 테슬라까지 이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테슬라는 좀 이탈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죠. 네, 엑소모빌한테 이제 또 시총이 역전되기도 했었고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네, 23일날, 내일이죠. 우리는, 네, 내일 저녁쯤 되겠네요. 테슬라가 실적 발표 있어요. 그 다음에 메타는 24일, 그 다음에 25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실적 공개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이번 주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특히 테슬라를 제외하고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쪽은 이제 AI 쪽을 좀 집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AI 칩에 대한 수요를 또 예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 AI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네, 또 이 주력한 모습이 나올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 뭐라 그럴까요? 뭐 실적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보다도 앞으로 이제 그 실적 발표할 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앞으로 전망치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어느 쪽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보는 부분이 좀 있겠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의 1분기 실적은 일단은 기본이 네, 상승세로 전환될 거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게 되면 이제 투자를 얼마만큼 진행할 것이냐 이런 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도 괜찮다라면 이 투자금이 확 늘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주가가
주가가 크게 떨어진 이 시점을 저가 매수로 활용하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23일, 24일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 중반쯤 돼서야 반등 포인트가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엔비디아라든지 기타 다른 종목군들 주가 하락이 좀 떨어진 모습들은 이제 진정세를 찾기 위한 움직임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낙폭이 더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10%씩 떨어지는 낙폭이 다시 나타나지는 않을 거고요. 이 정도 빠졌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저점을 잡을 것인지를 이제 타협하는 자리가 나오게 되겠죠. 워낙 많이 내렸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반발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기적 반등도 기대를 해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단기에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 기술적 반등만 보셔야 되겠지만 바닥을 잡고 올라간다면 추세를 다시 돌리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천천히 지켜보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경제지표는 어떻게 나오느냐? 경제지표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거는 조금 더 올라갑니다. PMI 지표가 올라가면은 나쁘지 않죠. 네. 그 다음에 신규주택 판매도 네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핵심 내구재 주문이 많이 올랐어요. 그냥 내구재 주문은 1.3에서 2.5로. 자, 내구재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경기가 활성화된다라는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라서 긍정적이죠. 자, 다만 이제 그 목요일 부터 발표되는 GDP, 네, GDP 상승률이 조금 둔화됩니다. 3.4에서 2.5. 근데 사실 이것도요, GDP도 계속 높은 수치를 유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게 당연하긴 한데, 지금 같은 상태에서 과연 이게 호재로 작용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악재로 갈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주 금요일날 발표됩니다. 핵심 PC, 개인 소비자 가격 지수라고 해야 되겠죠? 이 PC인데, 요거는 이제 그냥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신에, 그냥 핵심은 적당한 것 같은데, 그냥 PC는 조금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야,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기업들 실적이 가장 중요하게 형성이 되면서, 주 초반 시점부터 바닥 잡는 형태로 진행되면, 긍정적인 모습이 이어지다가 주 중후반부터 약간은 부담감을 좀 가질 수 있겠고요. 그러면 다음 주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는 FOMC가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심으로 이제 살짝 조정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느낌으로 가겠죠. 그래서 바닥 잡고 올라갔었다가 살짝 들어가면서 횡보, 그 다음에 FOMC 끝나고 나서 상황 보기, 그 다음에 다음 달 넘어가면 이제 CPI 지표나 실업률 이런 것들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느껴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 뭐 특별한 악재는 없습니다.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 뭐 문제 가지고 말들 많지만 네, 실제로 걔네들이 그냥 네, 뭐 공격한 사람도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공격이 있었어도 피해가 없다. 그 다음에 뭐 다시 뭐 재보복하지 않는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나오고 있어서 그쪽은 이제 진정된 거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환율도 조금 안정세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도 좀 안정세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국내 증시는 어떤 식으로 전망이 되고 있냐면 2570에서 2690 이 라인에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전망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 시장의 눈치를 좀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SK하이닉스, LG전자 둘 다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올 거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이 2차전지 실적은 조금 애매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쪽 실적이나 IT 쪽은 괜찮아 보이는데 2차전지 쪽 실적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수급의 어떤 방향이 갈라질 것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일단은 네,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저점 지지 포인트가 2570으로 잡혀 있다는 것은 네, 그냥 더 내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더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26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서게 되면서 매수가 들어오게 될 가능성도 없겠죠. 사실 지난주에 금융투자 쪽 매수가 좀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투자 매수도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 저가라는 어떤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저가라는 인식이 나왔을 때는 주식을 매수하면서 분위기를 잡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사실 겁내지 않고 매수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겁이 나죠. 겁이 안 날 수가 없지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지만이 또 더 좋은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네, 환율 그다음에 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부담스럽게 느껴지겠지만 실제적으로 부담될 만한 내용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유지만 잘해서 가시면 네, 특별한 건
상관없을 겁니다. 네, WTI는 계속 보합 수준 유지되고 있죠. 그 다음에 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네, 그거는 이제 1,400원대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네, 금융당국에서 개입을 하게 될 테니까 특별하게 문제 삼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 정도 보시고, 지금이라면은 오히려 주가 떨어졌을 때, 네, 이렇게 주워 먹을 게 뭐 있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돈이 없는 게 가장 문제지, 실체적으로는, 네, 이게 뭐, 주가가 떨어진 것은 별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못 사가지고 안달이었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뚝 떨어져가지고 저점 지지까지 밀렸는데, 이 자리가 또 오니까 또 무서워! 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 자리까지 와준 거예요. 네, 매수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 와준 거니까, 겁먹지 말고 매매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재지 마세요. 너무 싼 가격, 조정 더 받으면 살 거야. 이렇게 재지 마시고, 그냥 이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조금 더 있다고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매수해 주시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보시면 금투세 논란. 요거 진짜 좀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죠. 네, 일단 뭐 야당이 승리한 건 승리한 거고 금투세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 우리한테 피해가 될 만한 건 많지는 않아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요, 연간 5천만 원까지 이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이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비과세고 5천만 원 이상에 대한 것 때문에 세금을 물린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한 20에서 25% 정도 네, 세금을 내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6천만 원 벌었다. 그럼 1,000만 원에 20%, 그러니까 한 2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매도를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매도를 하지 않고 그냥 보유만 계속한다라고 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뭐 10억을 벌었든 20억을 벌었든 주식을 안 팔면 되거든요. 안 팔면은 세금 낼 일도 없습니다. 다만 5천만 원 이상의 어떤 수익 매도가 진행이 된다라면, 돈을 벌었다라면 요거는 이제 조금 애매하죠. 근데 손실 종목과 수익 종목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나오고 있다면은 보면은 사실은 5천만 원 이상 수익 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억대 단위, 네, 뭐 5억을 가지고 투자했는데 5억을 벌었다라든지, 뭐 계좌가 뭐 뻥튀기 되면 그럴 수 있죠. 이게 상승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충분히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5억을 투자했는데 5억을 벌었다, 10억을 투자했는데 10억을 벌었다,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세금이 어마어마해지죠. 5억에 20%면은 이제 5천만 원 뺀다, 4억 5천에 20%면은 한 9천만 원 정도, 네, 세금을 내야 되는, 이게 네, 좀 짜증나는 일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확 낮아지게 되는 거죠. 어차피 번 걸 세금 내는 거니까 뭐 그렇게까지 내 생돈이 나가는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뛰어간다는 거 입장이 굉장히 짜증나죠. 내가 1억 열심히 해서 1억 벌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네, 그럼 5천만 원의 세금이니까 520 1,000만 원을 내 세금을 내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20%만 잡아도요. 그러니까 짜증나죠. 1억 벌어도 1,000만 원 세금 내야 되네요. 이거는 너무 세다 싶어요. 그죠? 그리고 이 금융투자, 이 금투세 같은 경우가, 좀 열받는 게 뭐냐면, 외국인들은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리고 개인들만 내기 때문에, 짜증나죠. 이런 것들 정말 짜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더러워. 그럴 거면 뭐 달라고 국내 주식하냐? 혜택도 없는데, 그러면서, 네, 해외 투자로 갈 수도 있죠. 해외 투자는 세금이 지금은 세요. 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투세가 도입되면은 오히려 더 해외 주식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판정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국내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은요, 시행이 되면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큰, 네,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 정말 그것을 감안할 정도로 주가가 크게 올라간다거나 그런 거 아닌 이상은요, 이거는 되게 좀 피곤한 일 중에 하나죠. 네. 이 개인들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여기는 뭐 완전 난리가 나겠죠. 개인들이 높은 코스닥이나 중소형주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이 코스닥 보다는 이제 코스피 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 짜증나는 거죠. 외국인들, 또 기관도 세금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쁜 세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물론 이제 외국인들도 지네 나라한테 뭐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는 건 있습니다만 굉장히 적은 비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요, 이 금투세가 이대로 그냥 시행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이대로 시행이 되면 안 되고,
되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상승장을 만나면, 아직 만나보지 못한 분들 계시겠지만, 상승장 만나면요, 1억 투자하면 1억 벌기가 쉬워요. 근데, 이게 나중에 주가가 떨어질 때, 뭐, 환급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상승할 때 돈 좀 벌었다고 돈 번 것도 뜯어가고, 주가 떨어질 때 손실이 뭐 30% 40% 나면은 지네가 뭐, 세금 낸 거, 소급해주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 그죠? 네, 상승장에서 돈을 벌었어. 그래서 내가 세금을 1,000만 원 냈다 이거요. 네, 1억 투자했는데 1억을 벌었어. 그래서 내가 세금이 1,000만 원 나와서 세금을 1,000만 원 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투자가 말려가지고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한 20% 손실을 봤어. 한 1억 가지고 투자하다가 한 1,000만 원 손실을 봤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동안 된 것도 이제 뭐라 그럴까 소급해주는 그런 거. 물론 이제 그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합쳐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소급이 된다는 개념도 있지만 벌 때 뜯어가고 마이너스 나올 때는 안 주고 그러면은 기분 나쁘죠. 네. 그래서 금투세는 어떻게든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인 것 같고 세금을 왜 이렇게 뜯어가려는지 모르겠어요. 증권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돈을 벌었으니까 세금 내라 이건 맞는데 세금을 20%씩 뜯어가는 거는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가격 그 구간별로 만약에 내가 한 1억 원 미만으로 벌었다. 주식 투자로 1억 원 미만 벌었다 그러면은 뭐 한 2, 3% 정도? 네. 2, 3% 정도. 그 정도는 내줄 수 있지. 네. 한 2, 3% 정도 뜯어가라. 한 1억 벌면은 한 200에서 300 정도 세금 내자. 뭐 한 5억 벌었다 그러면은 뭐 그때 뭐 한 돈 1,000만 원 내고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해주면 되지. 야, 이거 거의 날강도 아닙니까? 그죠? 1억 벌었는데 1,000만 원 뜯어가고 5억 벌었으면 1억 뜯어가고 이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금투세 논란은 식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대형주로만 계속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 중소형 종목군들은 특히 코스닥 쪽 이런 쪽은 변동성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주가가 떨어지는데 어쩌려고 그러냐. B2가 20조 육박이다. 뭐 주가가 떨어질 때 항상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죠.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19조 1,800억 정도 되어 있다. 조금 꺾이긴 했어요. 19조 4천억 정도였는데 1,800억을 조금 줄긴 했는데 이거 반대 매매 나와서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주가가 좀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연고가인 19조 5천억은 이제 4월 2일 날 기록이 됐었고요. 그리고부터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일단 계속 불어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뭐 반도체 쪽도 있을 거고 아니면 물련 종목 쪽도 있겠지만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렇게 빚내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변동성을 크게 만들면서 돈을 뜯어가죠. 네. 지금 뭐 이란, 이스라엘 뭐 이런 공격, 그 다음에 뭐 환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2,550포인트까지 장중에 밀렸었잖아요. 뭐 막판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부담스럽다는 것으로 작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올라오지 않는 상황이 되면은 약간의 이제 반대 매매, 투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런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신용 잔고나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되고 또 신용이 많이 개입되는 종목군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런 쪽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반대 매매도 크게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반대 매매 이게 돈을 빌려 투자했는데 이게 올라오지 못해가지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냥 내놔 해가지고 뺏어가는 건데 요것이 조금 애매한 거죠. 반대 매매 금액이 하루에 172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17일 날, 이게 16일까지였고, 그 다음에 17일 날이 이 정도, 16일 날은 59억 정도가 이제 반대 매매였는데, 17일 날은 이제 172억, 그 다음에 18일 날은 100억 원대. 야,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반대 매매가 무지하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저렇게 많은 돈들이 반대 매매를 당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죠. 일단 중동지역 리스크는 크지 않을 거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가나 환율 이런 것들 계속 뭐 문제시 삼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지금 천천히 생각하면은 현재로서는
네,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좀 완화가 되겠죠.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변수는 좀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천천히 회복된다거나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 반대 매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더 크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체크하면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그냥 높은 가격에 안 사고요. 빚내서 투자하지만 않으면 조정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정 이후에 나타나는 반등을 또 그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시기 바라고, 상승장이 더 많이 진행돼야 되겠죠. 상승장이 더 많이 진행되고 더 흐름이 좋아져야지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누가 보더라도 장이 잘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될 때, 그럴 때 좀 신용을 쓰시거나 그렇게 하시고, 지금처럼 이게 변동성이 심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건 빅테크입니다. 다음 주 FOMC 앞두고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쏙 들어갈 거기 때문에요. 네, 금리와 관련된 코멘트가 없는 상태에서는 실적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전망치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어떤 그 포인트가 이번 주에 잘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월말 윈도우 드레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체크하시고요. 자, 금투세 논란은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번 연도 좀 지켜보면서 어떻게 가는지 좀 봐야 되겠죠.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 조금 낸다 그런 건 괜찮습니다만, 뭐 그냥 조금 버는 것까지도 그렇게 20%씩이나 세금을 뜯어간다 그러면은 진짜 이거는 도둑놈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나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B2, 신용 융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여러분들 그런 거 안 하시고 고점에 사지 않고 그 다음에 대응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관여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용이 많이 관여된 종목군들은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합니다. 어떤 위대한 등산가가 높은 산에 등반에 성공을 하자 기자가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높은 곳을 성공적으로 등반할 수 있었습니까? 그냥 한 발 한 발 걸어서 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익의 비결을 한번 물어보라. 그럼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좋은 주식을 꾸준히 사서 모았다라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의 세월, 또 이렇게 뭐 변동성이 심한 시기 이런 것도 지나가고 있지만, 꾸준히 이럴 때마다 주식을 사다 모으면 결국에는 더 좋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좋은 주식으로 꾸준하게 포트를 채워나가시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무료방송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9시에 무료방송 진행되니까 그때 또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또 시장 분위기 살펴보고 같이 헤쳐나가도록 하자고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잘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자고요. 자, 조금 있다가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